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한 기부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부를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거가 한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그거를 우선 자신이 잘 내세우지 않는 것, 즉 어떤 기부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익명성을 말하죠. 남모르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도 결국은 기부의 익명성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기부, 이게 아마 진정한 기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그 기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그러한 배려가 우리가 어떤 기부 행위를 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아, 그래서 그 그거를 이제 우선 이기적 행위와 이타적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소득이나 만족을 중시하고, 그런데 이 이기적 행위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게 뭐 거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본능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M&F 펀드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M&F 펀드. M&F 펀드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10중 8구 망한다라고 하는 경험적 이 실증이 있습니다. 대부분 망하는데요. 이때 M&F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Mother and Father 펀드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펀드죠. 이 엄마 아빠, 즉 부모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10중 8구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되게 자수성가인데요. 자신이 정말 조그마한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정말 그 헝그리 정신으로 정말 그 노력하고 일궈낸 그러한 결과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되는 거죠. 대개 부모의 자금으로 그냥 뭐 망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세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한테 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이 유산이나 이 상속이 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니은자를 뒤집으면 독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미리 물려주는 이 자산은 자식들의 장래를 오히려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부자들도 보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경우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빌 게이츠는 실제로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한테는 100만 달러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킹 리오 왕의 그 비극적 교훈을 한번 여기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리오 왕의 경우도 보면 그의 세 딸 중에 그 자식 첫째 딸이나 둘째 딸은 너무 부모한테 말하자면 아양을 떨고 뭐 입바른 소리를 잘해갖고 이 재산과 땅을 상속받죠. 근데 막내딸은
그렇게 이 아양을 떠는 그런 이 딸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어서 오히려 상속을 못 받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상속을 해준 두 딸한테는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셋째 딸한테 의탁하게 되는 그 리오 왕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2000년대인가요? 일본의 영화 감독인 아키라 구로사와가 일본의 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란이라는 영화로 킹 리어의 이야기를 일본판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그런 똑같은 그런 비극적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그 효용함수를 썼는데 효용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누리는 어떤 이 소득이나 혹은 소비가 어떤 효용 또 만족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소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의 경우는 이 자신의 소비 이외에 자식의 소비, 자식의 소득, 자식의 행복이 이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용함수 안에 자식의 어떤 효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도 그렇고 뭐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자식한테는 다 부모가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할 때는 그 밑에 altruistic utility function이라고 썼는데요. altruistic이라고 하는 건 이타주의를 말하는데 이타주의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 이외에 자신의 소득 이외에 다른 사람의 소비나 행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 살지만 어디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무슨 저 소말리아에 있는 난민들 혹은 뭐 거기에 정말 그 아주 가난한 계층 사람들의 어떤 소비,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픔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 어떤 효용에 나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부 행위를 할 때 나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필란트로피, 어떤 이 자선 사업가들의 어떤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이 미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1990년대 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IRS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어떤 기업이 이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된 그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과세를 하려면. 그래서 세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매각 대금이 수상한 데로 흘러 들어가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한 끝에 알아낸 것은 그 돈이 익명의 그 기부금으로 여러 기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세 감면을 받거나 리펀드를 받거나 해서 조세 혜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장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조세 감면 혜택도 포기하고 기부를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이분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옷들도 아주 소박하고 낡은 구두를 신고 벽에는 아주 오래된 괴종식의 자동차도 없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1982년에 애틀랜틱 필란트로피를 설립해서 2020년까지 뭐 여러 가지 자선단체, 병원, 미술관, 도서관, 대학 등등의 수많은 그 단체의 기부 행위를 정말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은둔자적인 기부 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 재산 80억 달러에 이르는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탈한 삶을 마치고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1930년생 정도 되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은 그 군복무,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로 대학 교육을 할 때 그 베테랑 그 스칼러십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학금을 받고 코넬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도 또 샌드위치들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해서 생활비도 벌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이제 유럽에 많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미 해군을 상대로 그 뭐 주류, 향수 등 그 면세품을 팔고 면세점을 늘리면서 사업을 크게 번창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자선 사업의 기금이 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분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롤 모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 생전에 이렇게 정말 많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사회에 베풀고 기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게 검소한 생활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심지어 집에서 쓰는 이 전화요금도 각자 부담시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기사를 읽을 때 마지막에 기자들한테 말한 그분의 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란 아주 매력적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어느 누구도 두 켤레의 구두를 동시에 신을 수는 없죠. 아마 정말 이 진리를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는 이러한 부를 갖고 계신 분한테 이 얘기를 꼭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부 행위나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무슨 큰 돈이 있거나 어떤 부를 창출해서 남보다 많은 재산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을 갖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에피소드를 말하고 싶은데요. 이 에피소드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잡화점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잡화점에 이제 점원이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이 그로서리에 좀 남루한 행색을 한 젊은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인은 이 분유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유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가격표를 보는데 이분의 손에는 뭐 정말 작은 뭐 1달러짜리하고 동전 몇 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유값이 아마 2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유를 보면서 가격을 보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랐겠죠. 그랬더니 이 점원이 그 돌아서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분유통이 진열되어 있는 이 가판대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분유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점원은 그 젊은 부인에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서는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점원은 이 젊은 부인의 사정을 꿰뚫어 봤죠. 그렇지만 싸게 동정을 해서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또 정당한 거래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 찌그러진 분유통을 싸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받는 사람을 그 심정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원의 정말 그 재빠른 기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